이제 인공지능 내용적인 윤리에서 내용적인 요소는 이제 제가 양면성하고 편향을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딜레마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누구 책임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제 인도에서 공을 차고 놀던 아이가 이제 실수를 해서 공이 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자율주행 차가 공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차선 변경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차선에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아이의 실수로 공이 도로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근데 주행하던 자동차가 그 공을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방향을 트는데 그때 다른 차선에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돼요. 둘 다 자율주행 차였고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으로 우리가 이 사고를 봐야 되나? 일단 1번 예시는 뭐 공을 실수로 놓친 아이가 될 수 있겠죠. 사고 유발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아이는 만 14세 미만일 수 있으니까 법적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공을 잘못 인식한 게 문제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의 잘못이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니다,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발 회사의 문제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니, 일에 잘못 인식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차선에서 오던 차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차에 인공지능 개발자 혹은 인공지능 개발 회사,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사람은 타 있을 테니 자율주행 1의 탑승자 잘못이다, 아니면 2의 탑승자 잘못이다. 그것도 아니면 공이 왜 굴러 들어가게 하나, 그 도로 관리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이 사고에 사고 책임을 제 생각에는 9명 정도한테 중에 1명 골라야 되나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 생각에는 좀 어떠실까요?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딱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아마 저게 법정 다툼에 가면 법원에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인공지능 문제가 접근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건 좋고 나쁜 것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딜레마라는 건 정말 이렇게 선택을 하든 저렇게 선택을 하든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에 접근하게 돼요.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도덕 시간에 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인공지능 문제라고 보진 않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윤리를 그냥 윤리로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윤리로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진 거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를 특별한 윤리로 보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일단 윤리적 딜레마 수업을 먼저 하면 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아이들이 저는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신기하게 저희 반 아이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자꾸 토론을 하재요. 그래갖고 제가 너네가 원하는 게 토론이니 아니면 말싸움이니 이러면 답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반에 그 토론 유발자가 있어요. 근데 그 토론 유발자가 금요일 날 집에 가면서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봐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내가 왜 너 때문이라고 안 하니? 하니까 히히 하고 가더라고요. 매 수업, 제가 수업할 때 저보다 말을 많이 하고 모든 아이들의 말에 반대를 해요. 이 반대할 상황이 아닌데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저희 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반에도 있다길래 그 반 선생님하고 끝장 토론 한번 하기로 하긴 했어요. 누가 이기나. 저희 반 아이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아이고 옆 반에 끊임없이 대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옆 반에는 특이한 아이가 있는데 일모둠에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소곤거리는 것까지 듣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애가 있대요. 하고 저희 반 아이랑 그 반 아이랑 토론을 하면 누가 이길까? 저희 지금 팽팽하게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딜레마 상황은 사실 말싸움이 아니고 정말 상황이 인간의 생존하고도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딜레마 상황에서 주로 나오는 첫 번째 예시가 이거죠. 트롤리 딜레마. 저 전차.
저게 이제 트롤리라고 하는 우리 흔히 전차인데 저런 상황 많이 제시하고 있죠. 전차가 다가오고 있고 레일에는 5명이 서 있는 거죠. 요 레일에 5명이 서 있고 가만두면 가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피하게 할 수도 없고 이 전차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레일을 당기면 전차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단 한 명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로 이제 딜레마 상황을 많이 제시를 해요. 사실 누구도 쉽게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 목숨이 소중하다는 전제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토론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저희 학생들하고도 저런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고민을 하지만 대답은 하나를 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치한 이유로 선택을 하긴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있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저스티스 책을 보면 거기에는 이 트롤리 딜레마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요 사람들을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작업자, 여기는 죄수 그런 식으로 책에는 써 있어요. 그 책에는. 그래도 사람들은 선택을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위에서 살인 혐의가 있는 죄수를 떨어뜨리면 경각심을 줘서 멈출 수 있다. 밀겠느냐.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못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요 레버를 본인이 당길 것인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레버를 당기면 어쨌든 한 명의 목숨이 앗아지고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5명의 목숨이 앗아지는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선택을 좀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요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단순 선택이 돼버리면 오히려 사람의 목숨이 선택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 행위자가 자신이 된다는 걸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사람 목숨에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좀 의사분들 중에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 극단적 선택 이런 단어도 사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사망이라고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인터뷰도 본 적이 있는데 요 문제가 인공지능 특히 윤리를 접할 때도 선택이란 단어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당신이면 당기겠느냐 안 당기겠느냐. 그럼 학생들이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예시로 저희 반은 요거 수업할 때 되게 많이 써요. 프레젠테이션. 제가 그냥 제목만 두면 여기 1모둠, 2모둠 해갖고 모둠별로 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태블릿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꾸미고 제출하고 해요. 구글 드라이브를 저는 거의 모든 공유 수업에 거의 이걸로만 쓰긴 하는데 요거 수업에 가장 주의할 점은 다른 모든 거 지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데 여기가 클릭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지우면 다른 모든 거 막 지워버리니까. 그래갖고 이 수업, 그래서 요새는 패들렛도 좀 쓰는 게 패들렛은 나는 지울 수 있는데 게시물은 애들이 다른 애들 건 못 지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댓글창 열어놓으니까 익명성이 또 이렇게 막 쓸데없는 거 계속 올리고 의미 없는 안녕이란 글자를 막 몇백 개 써갖고 올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그 이유를 할 수 있겠죠. 이 수업 재밌는 점은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또 질문하라 그래요. 다음 모든 거 들어가서 질문 남기라고 그러고 또 답변 남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반은 학급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부분 구글 드라이브 연결되어 있는 링크 올려놔 있어요. 알아서 들어오게. 크롬에 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크롬에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드는. 크롬에 태블릿으로 접근해서 오른쪽에 보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게시판 바로 가기로 다 띄워놓게 해놓고 수업을 하면 좋습니다. 딜레마 수업 하실 때는 정답이 당연히 없으니까 정답을 제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원인,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그 근거가 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장난식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요거 프레젠테이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좀 고학년이면 직접 만들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모둠작이 만들어서 공유하게 하는 수업까지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딜레마, 이거는 이제
콜즈버그의 그 도덕성 단계할 때 나오는 그런 딜레마인데, 이거 하인츠 딜레마라고 해서, 그 하인츠 부인이 희귀암으로 만약에 죽어가고 있을 때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약국에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만약에 하인츠가 100만 원밖에 없다면, 그래서 하인츠는 약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값에 팔아주면 좋겠다. 우리 부인의 목숨이 달려있다. 근데 거절을 당하죠. 약사 입장에서는 거절을 해요. 나는 그렇게 당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인츠가 아니 내가 $1000를 먼저 내고 약으로 먼저 살린 다음에 다시 주겠다 했지만, 약사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인츠는 결국 약국에 침입해서 약을 훔쳐옵니다. 그러면 하인츠가 치료약을 훔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해 보세요. 라는 이런 이제 도덕 수업을 많이 해요. 요거는 그 이제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단계가 어딘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저희 윤리 수업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뭐 1단계가 될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아니면은 법과 규칙을 생각하는 단계, 아니면은 최종 단계는 6단계는 인류애를 생각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2단계나 3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AI 윤리에서의 딜레마를 다루려면 일단 딜레마가 뭔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흔한 예로 트롤리 딜레마랑 하인츠 딜레마를 가져왔고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딜레마는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예시가 필요하겠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려면. 그 인공지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유형은 이제 예시로 보통 이렇게 의료, 아니면 자유,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 보호, 그리고 마지막은 인공지능 군사. 총 보통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씩 어떤 내용으로 보냐면, 제가 일부러 딜레마 상황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같으면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첫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3명이 등장한다. 그대로 직진하면 3명 사람이 치겠죠. 근데 만약에 보행자, 이 3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해서 보호대를 들이받으면 탑승자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해 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지만,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직진을 하거나 보호대를 들이받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직진하게 될 경우에는 보행자를 치게 될 거고,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탑승자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나? 요 상황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딜레마인데요. 이제 인공지능 의사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인공지능 의사는 이제 환자 정보가 있으면, 이 사람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백신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백신의 양이 부족하다면, 과연 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백신을 처방을 해야 될까? 생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처방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가장 살 확률이 높은 사람을 처방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가장 살 확률이 적은 사람을 처방해야 되나? 만약에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약간 공리주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 군사 무기의 윤리적 딜레마. 그래서 인공지능 군사 무기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개발이 되는 걸 거예요. 무분별한 공격을 막고 정확한 타겟을 위해서. 근데 인공지능 무기에게 공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변에 민간인 피해가 만약에 예상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무기는 어쨌든 그 발사하는 주체가 발사하고 싶을 때 발사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할 때 민간인 피해가 있을 것도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되면, 인공지능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라면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으냐면, 그냥 의견 내려고 하는 거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패들렛에 보면, 선생님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설문 활동을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 그리고 마지막 군사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씩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동차. 네, 이게 선택을 하는 게 실제로 선택을 해보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해보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 한번 누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 테니까 통계만 한번 볼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핸드폰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심심하시면 한 번씩 선택을 해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 시키면 엄청 고민해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고민이 안 나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도 제출을 해봤고요. 이거다. 다들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응답자가 잠시만요. 컴퓨터 꺼지려고 그래서 전원 좀 연결할게요. 오. 어떤 선택을 많이 하셨을지 예상되시나요? 자, 직진과 우회전 중에 뭐가 많을지, 만약에 글쎄요. 그 생존 가능성 높은 사람, 저도 사실 이 설문지를 누구한테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반 애들한테는 이거 하기 전에 이미 트롤리에서 너무 유치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못 넘어왔는데, 저도 이 설문을 만들지만 첫 데이터예요. 자, 야, 정말 딜레마 문제네요. 직진해야 한다, 우회전해야 된다. 저는 사실 50대 50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두 번째도 50대 50 나왔어요. 여기는 공격해야 한다, 75. 여기만 조금 갈렸는데 이것도 사실 25%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분의 1인데 2표 나왔네요. 자, 여기 혹시 직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직진을 하는 것이 우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뭐 낫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직진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그 이유를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탑승자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탑승자의 보호를 탑승자이기 때문에 그 탑승자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직진해야 한다고 하신 분 중에 또 다른 이유로 선택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직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조금 달라요. 저는 이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 생각이 당연히 엄청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책임 소재를 따진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저기 선생님께서는 탑승자 보호를 이유로 하셨고요. 이게 같은 선택을 했어도 이제 이유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 수업이 결과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마치 결과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우회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 중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추측컨대 그 세 명의 목숨이 소중함. 그러니까 세 명은 왠지 보행자로서 차에 치이니까 크게 다칠 것 같고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은 차 안에서 사고가 나니까 에어백이 터지든 어쩌면 좀 덜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요 부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처방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처방해야 한다. 요게 조금 신기해요. 저는 내가 지금도 사실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혹시 선택의 이유를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예. 이게 딜레마 수업이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딜레마 수업의 단점이 뭐냐면 딜레마 자체에 있는데 딜레마는 어떤 선택을 해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매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선택을 하면 애들 앞에서 와 효율성 떨어지는 사람 뭐 이런 이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한 명 목숨은 안 소중해? 그럼 세 명 목숨은 안 소중해? 그러니까 이 딜레마 수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차라리 익명성으로 설문을 하고 이유도 차라리 여기다 같이 받는 것도 그러니까 누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모르게 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 나중에는 이제 이 토론 수업이 되려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 생각을 듣고 그걸 수정하고 성숙하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수준이 안 된다면 요거는 조금 갈렸지만 인공지능 군사무기의 윤리적 딜레마 여기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어요. 저희가 표본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본이 더 많아지면 비율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없지만 보면 그 역할 그 인공지능의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면 그 부수적인 거에 충실한 거 다양한 고민들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설문을 만드셔서 수업을 하시면 좋은데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정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비난받을 만한 다른 친구들에게 뭐 그런 아이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그건 고민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설문 활동을 했고요. 이거 만드시는 법은 설문지 만드는 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아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거고. 설문 만드는 게 생각보다 학교 뭐 업무할 때도 그렇고 저 구글 설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쓰고 있고 RSC 참가 신청도 다 구글 설문으로 받고 있고 뭐 다른 것들 행사 대부분 다 받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서 만약에 제가 또 링크로만 넣어놨는데 링크로만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들어가 봐야겠네.
네, 요것도 링크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조금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사이트는 아니라서 여기는 뭐냐면요, 그 데이터 편향, 어떤 편향이 세상에 많은지를 좀 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데이터 편향이 어떻게 만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는 그 텐서플로우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 넣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세트들이 있죠. 이 데이터 세트를, 이거 퀵도어로 사람들 그리는 것들도 데이터 세트로 들어와요. 하고 뭐 자이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셀럽들 얼굴 데이터 이렇게 쭉 넣으면 이제 수많은 셀럽들, 20만 명 셀럽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보면서 메타데이터 포함되어 있는 거 이제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대머리 하면은 여기 보면은 대머리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요 빅 노즈 이렇게 나오고, 그 대머리면서 빅 노즈인 거 트루 폴스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요 그림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인 사람 아님, 그러니까 사람 얼굴인데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것들 중에는 여기서 일부러 사람 아니라고 한 것만 제가 봤는데, 물론 다 사람 사진이었거든요. 그럼 걔네들 중에 본 거예요. 코가 큰 사람, 뭐 아니면은 뭐 대머리인 사람 비교해 봤더니, 여기서도 약간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아주 편향 중에 아주 일부였겠지만 여전히 백인보다는 흑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종류별로, 여기 보면은 종류별로 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얼굴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모든 사진 중에 593개가 얼굴이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얘가 얼굴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 중에 얼굴이 아닌 걸로 인식한 것들 쭉 보면서 얘네들 또 특징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보면, 아, 어떤 사진은 아직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이거 보면은 얼굴 인식 못할 만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사진은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잘려 있는 거죠. 잘려 있거나 아니면 다 안 나오는 사진이 많은데, 요거는 얼굴 사진 같은데 왜 얼굴이 아닌가 보면, 여기 보면은 트루 폴스 있잖아요. 그죠? 블론드 헤어만 인식했네요. 여기 보니까 앞머리 뱅인 거는 얘가 인식했고, 금발인 거는 인식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도 인식하지 얘가 폴스로 한 거죠. 그리고 눈이 작은 거, 눈이 좁은 거, 되게 속성 되게 많죠. 이거를 이 속성들을 가지고 제가 뭐 이 사이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씩 보면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선 나중에 여기 이거를 릴레이션스 이렇게 보면 얘네들 뭐 아까 제가 여기서 빅립 이렇게 해놓고 빅립 뭐 볼드 이렇게 해놓으면 빅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 그리고 요 상관관계, 입술이 두꺼운데 대머리일 확률, 그러니까 둘 다 폴스일 확률, 둘 다 트루일 때, 그러니까 얘가 트루일 때 얘가 폴스일 확률, 막 이런 것들을 이 속성들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여전히 이런 자료는 많아서 저건 적어서 갖고, 저도 이 사이트는 계속 보는 사이트예요. 제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찾은 편향은 아까 말씀드린 그 흑인이고, 입술이 컸을 때 입술이 두꺼운 사람이 사람 아닐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입술이 얇은 사람보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클릭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속성들 보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편향이 있는지 그래서 보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셨겠지만
요 자료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라고 이 경기 이분들이 그 어떤 선생님하고 경기도 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어떤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더라고요. 이게 버전 2더라고요. 원래 버전 1이 있었고 두 번째 자료인데 이거는 그냥 학생들 바로 보면서 수업하라고 만든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윤리, 그 양면성이나 편향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소프트웨어에 놀자 자료를 좀 동기 자료로 써서 많이 만들어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도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뭐 당연히 잘 만드셨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인공지능 윤리를 수업하는 거는 저는 그냥 거의 이첩 자료를 써요. EBS에서 만든 자료를 쓰고 있고요. 이거 구해적 행도 재밌어요. 애들 태블릿으로도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도 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배움터에 보면은 이서 스페셜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쉽게 배우는 초등 AI 1, 이건 1, 2학년용이고요. 요거는 3, 4학년용, 요거는 5, 6학년용. 그래갖고, 요렇게 수업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인공지능 관련된 버전이 한 3, 4개 있어요. 요거는 이제 2022년 버전이고 2021년 버전, 2020년 버전 해갖고 되게 많은 자료가 있고요. 얘네들을 만약에 뭐 PPT나 지도안까지 필요하시면 그거는 여기 교사 인증을 받으셔서 교사형 수업방에 있는 요걸 이용하시면 여기 지도안하고 강의안 요런 거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요것도 있고 인공지능 기반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냥 디지털 리터러시 만든 것도 있어요. 이건 작년에 만든 거. 요 자료들 가지고 수업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자료들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준비한 인공지능 윤리 내용은 양면성, 편향성, 딜레마 3가지였고요. 요 3가지는 제가 조금 빠르게 말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들렛에 올려드린 자료들 보시고 그대로 수업에 쓰실 거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자료 같은 거 좀 추가하시거나 빼셔서 PPT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해볼 게 뭐냐면 저랑 이제 같이 로봇 코딩을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 로봇 코딩 다 사용해 보셨죠? 네, 로봇 아마 스크래치 다 해보셨을 거고 근데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로봇 코딩은 여기 hamster.school 요게 이제 공식 사이트 다운받는 사이트고요. 저희가 접근할 때는 hamster.school 치면은 그 사이트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여기가 로봇 코딩 소프트웨어 다운받는 곳인데 장점이 맥용도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32비트, 64비트용 다 있고 리눅스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음 버전 미리 사용하기, 이전 버전 있는데 그래서 그 RSC 본선 때는 아마 버전이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미션을 교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션에 따라서 현재 버전에 없는 인공지능 블록이나 이런 게 필요하실 경우 개발하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버전은 다른 걸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하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에 옛날에 깔아놨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맥용이라서 생김새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요거 저는 USB에 하나 그냥 설치 파일 항상 넣어놔요. 그리고 학생들 거 그냥 다운받아서 깔아 이러면 학생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USB 꽂아서 깔아주고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요게 여기도 보니까 언어도 일본어도 있어요. 일본어 있고 한국어 있고 잉글리시 있고 교수님
요거 로봇 연결 안 돼도 스크래치 켜지나요? 그럼 내 거만 안 켜지나 보네. 네, 맥용은 안 되죠. 제가 윈도우 노트북으로 해볼게요. 맥은 그 햄스터가 연결이 돼 있어야 아마 걔네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잠시 요거 컴퓨터 좀 연결할게요. 켜는 전원이 어떤 거야? 응? 제 컴퓨터 못 켜고 있어요. 전원 버튼 이거 아닌가? 따로 있나? 혹시 이 컴퓨터 켜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 협회 컴퓨터인데? 좋은 컴퓨터 두고 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전원 버튼을 못 찾고 있어요. 아, 이건가? 이게 버튼인가? 됐네. 아, 이거구나. 아, 오시니까 켜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핀. 모르는데? 좋은 거 두고 쓰지를 못하네요. 제가 할게. 그러네요. 제 노트북은 햄스터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네요. 털프. 가지마. 켜졌다. 안 깔려 있고. 얘는 설치 안 돼 있어서 해야 될 거예요. 인터넷 없음. IP 타임이에요? 아하. 내 거 왜 잡혔지? 1, 2, 3, 4, 5. 아하. 어떤 거요? 아, 여기요? 여기 이거 자바스크립트도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교수님 자바스크립트 수정하고 계시던데요.
저도 옛날에는 엔트리로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로봇 코딩이 더 편하니까. 네, 설치는 여기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가끔 이거 실행할 때 그 뭐지? 바로바로 실행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됐다, 이제 되겠다. 네, 드디어. 네, 보시면 저희 네, 제가 써본 결과 로봇 코딩의 최대 장점은 멀티 햄스터가 일단 제일 좋고요. 햄스터를 2대, 3대 동시에 연결해 놓고 쓸 수 있는 거. 그래갖고 제가 EBS 8년 근무할 때 이 기능을 EBS에도 넣으려고 해서 넣어놨는데 이제 아무도 안 쓰죠. 네, 저만 쓰다 나왔어요. 저만 쓰고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이솝에 있는 저작 도구에도 이 로봇 코딩과 똑같은 멀티 햄스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이솝을 운영하는 회사로 전달했더니 결국에는 박강현 교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결국에 전국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박강현 교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기능을 이솝에도 넣어는 놨어요. 햄스터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엔트리에 그렇게 해놨고, 엔트리만 그렇게 해놨고, 여긴 저희는 스크래치를 쓰거든요. RSC는. 그래갖고 질문하신 분 중에 사전 설명회 때 엔트리로 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셔도 돼요. 근데 어렵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래치 이제 본선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본선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블록들이 교수님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 로봇 코딩 스크래치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엔트리로 구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걸 구현하시려면 본인이 그걸 코딩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이 또 그걸 하려면 그냥 여기에 있는 선 따라가기 블록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치 계산해갖고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걸 쓰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엔트리를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쓸 거냐 여러 개 쓸 거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개 쓰는 거고, 요건 하나 쓰는 거고, 블럭이 생기기가 조금 달라요. 스크래치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단일 로봇, 상관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햄스터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여기 이제 스크래치죠. 그래갖고 아이들 수업할 때 온라인 스크래치 쓰면은 요거 조금 위치가 좀 요거랑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근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거든요. 예. 엔트리는 온라인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쓰려면 결국에는 엔트리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스크래치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파일 제출할 때도 그냥 저희가 여기서 파일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하게 해서 그 파일 받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걸 연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본어로, 한국어로 다 코드 짜놓고 일본어로 이렇게 바꾸면 코드가 다 일본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런 자료들이 사실 RSC를 다들 선생님께서 열심히 해주셨지만 그 자료들이 우리만 쓰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료들 중에 괜찮은 자료들은 조금 엄선해서 용도에 맞게 재사용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RSC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로봇 페스티벌도 하지만 거기 연구애들이 만든 자료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지만 좀 어렵게 만들었으면 쉽게 만들어서 체험용으로 바꿔서 쓴다거나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올해 RSC 이제 예선 본선해서 결과물을 만드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리메이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또 다른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 때문에라도 스크래치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언어 문제도 다른 나라에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제 스크래치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사실 이 많은 블록들은 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아이들에게 처음 알려주셔야 될 건 여기 처음 이걸 배우는 아이들은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궁금할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결과물이 나오는 화면이고 여기는 이 화면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 우리가 설정도 해줄 수 있고 크기 바꾸고 모양 바꾸는 거.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명령 내리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거 여기가 이제 블록 조립소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약에 시킨다면 어떤 환경 문제인지 정했다면 이제 무대를 먼저 꾸미는 게 좋겠죠. 그래갖고 배경을 먼저 꾸밀 수 있죠. 여기 오른쪽에 가서 배경 고르기 들어가서 뭐 바다 문제,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외에 보면은 수많은 자연환경이 있겠죠. 이런 농사와 관련된 어떤 뭐 주제를 고른다면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환경 문제, 그럼 저는 사막을 고르겠어요. 사막을. 오늘은 그냥 사막을 골라볼게요. 그래서 사막에 인공지능으로 사막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사막화 문제도 있겠고 아니면 사막의 어떤 강수량 문제, 인공지능이 사막에 비가 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희 사막 기후 이렇게 따지면은 두바이나 사우디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보면은 우리 두산중공업이 열심히 했던 해수의 담수화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 중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시원한 온도 유지가 필요하니까 그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등장해도 좋고 등장해 주지 않아도 좋은데 전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 이제 스프라이트를 골라야 되는데 좀 쉽게 할 거면 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설명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단다 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하나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에 어울릴 만한 옷차림이나 차림새가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없으면은 그냥 가상의 캐릭터 해도 되겠죠. 약간 미래 이미지가 있는 이런 친구 골라도 될 것 같고 너무 운동선수 그냥 안전하게 이 친구가 설명해주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캐릭터 하나 뽑아서 이렇게 이 캐릭터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쉽겠죠.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희 요 배경이 있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를 코딩하려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블록을 조립해야 되고 이 배경을 어떤 변화를 줄 거면 배경을 클릭하고 블록을 조립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이걸 섞여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코딩한 게 안 나오겠죠. 아이들한테는 여기를 보게 하면 돼요. 여기 우측 상단 본인이 지금 어디가 클릭되어 있는지 이걸 클릭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오늘 이거를 가지고 얘를 다 만들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면 스크래치는 다 해보셨을 테니까 여기 보면은 동작은 이제 이동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겠죠. 그리고 형태에서 이제 어떤 말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둘, 셋, 이 모양들 중에 쓸모 있는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동작을 하면 그럴듯하겠죠. 그리고 소리에서도 그 효과음 많이 쓰더라고요. 소리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클릭할 거고, 그 이벤트는 이제 언제 시작될 거냐. 그리고 스크래치의 장점은 사실 이벤트가 없어도 더블 클릭하면 그 코드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엔트리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실제 플레이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넣어주는 거. 그리고 신호 보내는 거. 신호 보내는 거는 장면 전환할 때나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 가거나 다른 이벤트 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신호 보내는 거 아이들 많이 사용할 거예요. 너무 헤이필드. 지금 제가 배경을 3개 나왔고 배경을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잘 이용하고 되고, 제어는 이제 보면은 루프 만드는 거 아니면 선택 만드는 거, 감지는 이제 어떤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겠죠. 이벤트 하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보는 거. 연산은 이제 변수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변수 만들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게 확장 기능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햄스터 클릭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겠죠.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지컬 관련된 거, 치즈 스틱이나 햄스터, 그리고 알버트, 그 터틀, 그리고 햄스터, 그리고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미션에서 쓰이겠죠. 요거 오프라인, 여기 보면은 온라인 티처블 머신도 있지만 오프라인 티처블 머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 코딩에서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몸찾기, 손찾기 이런 것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냥 햄스터 보면 원래는 그냥 요거밖에 없죠, 보통. 근데 요거 이제 다 추가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리틀 라이언 뭐 다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미션에서 계속 사용될 거고요. 그 외에 교실에서 수업하실 때도 저희 교실에는 지금 이거 갖고 있거든요. 반려로봇. 요거 그때 그 디지털 새싹 캠프 때 이거 하고 나서 요거 지금 교실 갖고 있어서 애들하고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이거랑 포켓 터틀 가지고 있는데 저거 클릭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화면이 요만큼 잘려서 나오네요. 제가 하는 게. 그래서 학생들,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제 시키실 때 저는 이제 뭐부터 시키냐면요. 이게 스크래치를 가르친다고 만약에 애들을 처음 한다고 치면 당연히 이거 캐릭터 말하는 거부터 시키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넘어가고 캐릭터 이제 움직이는 거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왜 시키냐면 어쨌든 여기가 아이들이 꾸며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좌표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좌표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뭐 게임을 만들던 스토리를 만들던 아이들이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 걸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할 때는 이벤트에서는 키보드를 사용하겠죠. 키보드를 상하 좌우로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키보드 누르면 선택이 돼요. 얘는 지금 안 되네요.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요거 먼저 저는 수업을 해요. 애들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이 캐릭터가 움직이려면 동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이동시킬 때. 맨 처음에는 그냥 10만큼 움직이기 이걸 많이 쓸 텐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진행 방향에 맞게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진행 방향이 여기 설정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얘를 바꿔주면, 방향을 바꿔주면 움직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실 요 엔트리 같은 경우는 빨간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애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X좌표 바꾸기, Y좌표 바꾸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X좌표가 뭔지, Y좌표가 뭔지 물어본다면 저 일단 클릭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클릭해보면 X좌표 바꾼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건지, Y좌표 바꾼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러면 X좌표를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초등학생한테는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음수 설명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0보다 작은, 그러니까 수직선을 꼭 그려주고 이 빼기가 있는 건 0에서 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걸릴까요? 선행학습금지법에? 항상 수직선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알긴 해요. 반대로 갈 때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근데 음수, 양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막 클릭해 보게 해요. 그리고 숫자도 바꿔보게 해요. 이렇게. 숫자도 바꿔서 클릭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클릭하다 보면 약간 느낌이 나잖아요. 아, 숫자가 커지면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요거를 계속 클릭하면서 느낌을 알게 한 다음에 이걸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를 이제 하겠죠. 그럼 얘는 왼쪽에, 얘는 아래쪽에, 그리고 복사해서 얘는 위쪽에, 그리고 복사해서 얘는 아래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붙였네. 이렇게 바꿔주면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할 수 있겠죠. 아래쪽, 잘못 복사했다. 얘가 아래구나. 얘가 오른쪽. 삭제. 네. 네,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걸 이제 수정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수정시키냐면, 그냥 이거는 뭔가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짠한 하고 된다기보다는 이때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여기가 클릭되는 걸 보면.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나중에 그 다음번에는 이거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벤트는 요거 하나만 사용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런 이벤트에서는 요거 하나만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럼 아이들이 다른 이벤트 블록은 안 써야 되니까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어에서 찾아야겠죠. 제어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에서 선택을 하겠죠. 하나만 넣어볼까요? 제어에서 이런 걸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아이들이 또 시작해보면 안 돼요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안 될까 고민해보면 클릭하자마자 안 눌렸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는 반복하기가 필요한 이유를 또 설명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는 이동하는 걸 가지고 딱 요것만 가지고 그 반복이랑 선택이랑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주제를 여러 개 던져주지 않고 이게 좀 해서 저는 이게 좀 편해지면 그 다음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것도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여기 또 이제 이동하는 거 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모양도 좀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 편해졌고 꾸미고 말하는 게 쉬워지면
그 다음에는 뭘 시키냐면 그 다음에 변수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변수 할 때마다 좀 재미있긴 한데 아이들 한번 선생님들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10부터 1까지 순서대로 타이머처럼 말하는 게 한번 코딩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면 10, 9, 8, 7, 6 이렇게 하고 1까지. 이거 코딩하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별로 사용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걸로도 이제 아이들 기초부터 반복이랑 이런 걸 다 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0부터 0까지 말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걸 쓸 거예요. 이거 10을 1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이렇게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를 말하겠죠. 7을 말할 테고 6, 5, 4, 3 2, 1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이제 순차대로 한 건데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가 변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나중에 변수를 알려주려면 먼저 변수 만들기부터 해야겠죠. 나의 변수 만들기 해갖고 이렇게 한번 만들 수 있겠죠. 초를 만들어서 처음에 말하면 되죠. 이 친구가 이렇게 변수 초를 1초 동안 말하기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초가 뭔지 선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초를 뭐 10으로 정하면 초를 1초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말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초를 말하면 안 되니까 연산에 나누기구나. 초 빼기 1을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10초 빼기 1을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초 빼기 2를 말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 어디야? 말해야 될 텐데 10, 9, 8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처음에 하면은 아이들이 이 부분을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뭐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반복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하나씩 계속 빼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고 이거를 몇 번 동안 말해야 되는지만 알면 반복 횟수 정할 텐데 몇 번 반복시키면 될까요? 이거를 반복을 시켜야 되니까 아이고 컨트롤이 여기다 놓고 자 여기에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게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건 초가 되겠죠. 초를 바꾸면 여기다가 초를 넣으면 여기 정하는 것만큼 반복되겠죠. 그 다음에 초를 1 동안 말해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초를 하나 빼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걸 써도 되고요. 이걸 써도 돼요. 요거는 여기다 쓸 거면 이걸 쓸 거면 여기에다가 초를 -1로 바꾸면 되고요. 이걸 쓸 거면은
제가 주로 쓰는 건 이건데 이거 같아. 초를 어디냐? 초 빼기 1 여기. 초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10부터 빠지겠죠. 저 루프가 반성이 되니까.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텍스트 코딩 할 때 습관을 안 버리려고 텍스트 코딩 할 때 이런 식으로 변수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러면 이제 얘만 바꿔주면 되죠. 얘만 바꿔주면 15부터는 15, 15번을 수행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얘를 여기서 이제 애들이 너무 똑똑하면 이걸 이제 함수로까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함수까지 만들어도 되고요. 굳이 함수로 안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 나만의 블록이 있죠. 네. 여기다가 라벨 넣고 입력값 추가해서 함수 만들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예시로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변수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변수가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요거 바뀌는 거,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시를 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도 사용하고, 선생님들께서 변수 예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9구단일 거예요. 9구단. 3단 만들기, 4단 만들기, 뭐 5단 만들기 할 때 9구단 이용해 갖고 만드는데, 뭐 자, 9구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9구단은 제가 그냥 2단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거 0.5초만 말해 볼까요? 0.5초 말하기. 그래서 처음 9구단을 만약에 2단 한다고 하면 연산해서 곱하기 써서 9구단 곱하기 1 말하기, 그 다음에는 9구단 곱하기 2 말하기, 그 다음에는 9구단 곱하기 3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9구단 곱하기 4 말하기,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2단을 순서로 말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아이들이 반복 요소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반복해야겠다. 그럼 몇 번을 반복하느냐? 아까랑 똑같죠. 아니지. 9구단은 무조건 9번이죠. 9구단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단을 완성하려면 추가돼야 될 게 필요하죠. 어떻게 추가돼야 될까요? 이게 2단을 완성하려면 어쨌든 이 숫자가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변수가 아니라 이것도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가 추가돼야 돼요. 곱하는 수, 뭐 이런 변수가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곱하는 수를 1로 시작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곱하는 수를 곱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곱하는 수를 하나씩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걸 좀 이쁘게 말하려면 말 합치는 거 있는데 더하기 여기 있네. 네. 더하기를 여러 개 넣어야겠다.
여기다 곱하기 넣고 안 쳐진다. 말. 아, 이거다. 이거 아닌데. 결합하기 써야죠. 결합하기. 요거를 이렇게 써서 이거 해보셨나요? 이렇게? 엔트리 하실 때?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 더 있어야겠다. 는 곱하기 9구단 이렇게 결합하면 얘가 이렇게 말하죠. 곱하는 수가 20이야? 아, 이 엄청난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를 바꾸기가 아니라 정하기로 했었네요. 아, 정하기가 아니라 바꾸기로 했었네요. 네, 요렇게 만들면 9구단을 하죠.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블럭이에요. 이 블럭. 이제 뭔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문장을 말하거나 중간에 변수를 말해야 될 때 여기 보면은 연산 아래쪽에 가위와 나무 결합하기 있거든요. 이렇게 요 결합하기를 사용하시면 말하는 중간에 변수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풀 네임을 다 말해야 되니까 내가 방금 같이 말하는 중간에 2 곱하기 1 이 두 개를 계속 바꾸고 싶으면 이 결합하기 블록을 사용하시면 말하는 거에 변수 결합해서 말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저보고 환경 문제를 개선을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수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환경 문제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러면 사막 이러면 갑자기 사막에 관련된 거 설명하고, 아니면 뭐 멸종 이러면 멸종에 관련된 거 설명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한 게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스크래치 기능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내가 스크래치를 써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잠시만요.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선생님들의 긴장도를 좀 낮춰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아마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것일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지? 우리 아이들이 만든 산출물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내가 그래도 출품이 되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지? 아마 이런 게 가장 고민되실 건데, 그래서 원래 이거 아까 어제 이인규 선생님께서 아까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 본선에 했던 산출물 중에 로봇과 관련된 거 말고 저희가 했던 미션들 중에 스토리텔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니고 이거 좀만 하고 그냥 바로 끝낼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주어진 시간보다 일찍 끝냅니다. 저 청주에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좀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가 이렇게 하는 건가? 다운로드. 잠시만요. 근데 USB가 있어야 돼. 안 돼. 내 거 아니야.
저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맥북에 있는데 맥북은 햄스터가 없으면 스크래치가 안 켜져. 잠시만요. 제가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제가 어느 선생님 건지 모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아무 2개만 다운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안 돼. 저희가 직무 연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미션을 제출하고 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좀 계속 설득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본선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완주만 하시면 전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문 홍보 팀도 아니고 그냥 저희도 다 교사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을 할 때 자꾸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저게 어렵겠구나, 저게 번거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참여해 보셨고 끝까지 완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은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로봇 만지고 자기들 생각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작년에 본선에 온 아이들이면 사실 그래도 예선에서 좀 잘했던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본선에 와서 만든 캐릭터, 얘가 본선에서 만든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상도를 안 맞네. 디스플레이. 좀 줄여볼까? 그래도 옆에 좀 부족하네. 이게 아이들이 만든 스크래치예요. 여긴가? 진짜 황폐하군. 뭐가 없을까? 찾았다. 퍽퍽 힘들다. 자네 태양광 패널이 왜 이리 많은 줄 아나?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원자력, 화력 발전소 등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 왔지만 위험하거나 탄소 배출량이 많아 우려가 있어 왔어. 그래서 만든 게 태양광 발전기지. 그런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는 재활용도 안 된다. 돌아가는 게 좋네요. 나는 가야겠다. 익수. 이게 작년에는 이제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걸 스토리로 만들려고 한 거고, 이 아이들은 태양광 패널을 보면서 태양광 패널이 왜 이렇게 많지? 아,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졌구나, 더러워졌구나, 이거를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앞뒤 거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시면 뭐 화려한 변수나 뭐 장면 전환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거를 표현해 주면 되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코딩 대회라서 막 어려운 문제 해결하게 입력각 받으면 어떻게 출력하고 이런 거면은 사실 좋은 점수를 안 주겠지만, 결국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입니까를 표현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밌게 표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친구들이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이런 걸 건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게 실행이 되려나? 이거는 코드를 봐야 되겠어요. 이 친구들이 잠깐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 안녕. 나는 종국에 놀러온 김씨쌤이라고 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랑 같은 중국에 놀러온 김상담이라고 해. 딴딴한 인사해봐. 아 맞아. 딴딴아 늦게 내가 중국에 대해 하나 알아왔는데 뭔지 알려줄까? 안녕. 아. 아까 땡땡이가 말해줬다시피 난 땡땡이랑 같이 놀러온 피상관이야. 하나 둘. 이 친구들이 몇 개를 넣는지 제가 몰라서 B를 눌렀고, 비디오는 왜 켰을까요? 뭔데? 네, 분명히 아마 저희가 이걸 할 때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발표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카메라에 뭘 비춰줬을 때 다르게 말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물론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려고 보여준 건 아니고, 선생님 반에 있는 학급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들이 생각한 거를 그냥 캐릭터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걸로, 배경도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걸로,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아이들의 생각만 들어있다면 다 충분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원하는 건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이후에 이제 좋은 면 말고 어두운 면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들이 생각도 해볼 수 있게 그것만 열어주시면 미션 1은 좀 산출물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RSC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진행하시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질문하기가 있어요. 사실 뭐 저희 연락처는 뭐 여기 오늘 명함을 받아 가셔도 되고 어떻게든 아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질문하기를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진행을 하시면 참가하시는 분들, 뭐 오늘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직무연수 안 들으시는 분들 훨씬 많지만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에 남기시면 비슷한 고민을 남이 한 게 있다면 사실 번거롭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기를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질문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걸 확인하고 담당자가 다시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그때는 저희 여기 협회 담당 연구원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참가 안내 및 공지사항에 보면 이 마감 안내, 연장 안내에 보면 여기 협회 공식 번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전화하셔서 RSC 문의하신다고 하시면 담당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남기시면 우리 담당 연구원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그분께서 대답을 하실 수 없는 질문이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하면 여기 담당 연구원분께 저희 담당자 선생님, 이인규 선생님이나 아니면 미션 1 관련된 거면 저한테 뭐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서 미션 하는데 좀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렵다, 뭐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니면 뭐가 없어서 못하겠다, 뭐든 좋으니까요. 선생님들 아이들 하실 때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하실 수 있게. 보시다시피 이제 미션 1이 끝나면 2부터는 교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학급에 교구가 없다, 학교에 교구가 없다 하면 저희가 보유분을 개수를 파악을 해서 1인당 1대씩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 보유분이 한계가 있다면. 그래도 학급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 그동안 대여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보신 분들은 네, 본선에서 다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추후에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